벤스 부통령이 이제 미국 협상단 대표로 가서 이란과 이제 협상을 했는데 결국 21시간 동안 협상을 했지만 결렬하겠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코인 쪽이 뚝 떨어지고 이 협상으로 인해서 뭔가 잘 될 거야 라고 했던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원유 선물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걸 반영을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락하게 됐죠. 제가 생각했던 건 협상까지 가는 시간도 꽤 오래 걸렸다. 40일 정도입니다. 승부가 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군사력으로는 미국이 우위에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의 지형을 활용해서 이란이 버티기를 들어가면서 미국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돼서 간 협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전에서 40일 동안 치고받다가 협상을 간다? 완전 우위를 누른 상태에서 하는 협상이 아니라는 거죠. 결렬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거였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핵 문제에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당연히 핵 문제에서는 예전부터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었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요구 조건은 핵폐기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조건 중에 하나는 이제 레드라인까지는 전홍축에다가 뭐 감시하는 거에다가 오바마 시절 했었던 그 수준보다 조금 더 센 단계 정도까지 원하겠죠. 그러니까 핵을 꼭 없애지 않아도 돼. 뭐 다른 나라 제3국으로 잠깐 보관해 놔도 돼. 뭐 이런 얘기였던 거고, 이란은 그건 절대 안 돼. 우리는 핵무기 개발할 거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핵만 가지고 협상을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한쪽 나라가 완전히 사이드하게 밀려버려야 됩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런 조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협상을 한다? 자, 그리고 이 협상을 하는 데가 파키스탄이었었습니다. 중재국을 활용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파키스탄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뭔가를 영향력을 가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쪽으로 앉으라 하고 거기서 이 협상을 중재하는 형태, 파키스탄도 다 와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협상 자체가 대면 협상을 해도 그 뉘앙스와 분위기와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데 중간에서 이거를 받아서 서면에서 전달해주고 뭐하러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면서 또 이게 되는 거냐. 서로의 협상 조건 격차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았을까. 비대면 협상을 썼던 게 아닌가. 두 번째는 파키스탄이 두 조건을 투명하게 전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 조건을 가지고 설득하려는 작업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협상이 뭔가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왜냐면은 협상단이 오기 전에 사전을 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을 들어보고 나서 왔는데 이게 좀 다르고 뉘앙스도 다르고 이거는 협상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을까가 저의 추측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다음번에는 파키스탄에서 3자 협상은 없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다른 나라를 활용한다던가 또는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러우전이 있었어요. 러우전에서도 이렇게 중간 국가 중개로 하는 협상은 큰 효과를 못 거둡니다. 예를 들어서 싸움을 말리는 쪽이 파워가 엄청나게 큰 상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들이 싸우는데 이란이 미국이 3자가 되면서 미국 중재로 가는 경우는 중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파키스탄이 중재를 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국가들도 아니고 조건도 너무 다르고 거기다가 협상단 대표가 벤스였었습니다. 트럼프보다 더 강하면 더 강하지 약한 인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협상에 적합한 인물을 아닌데 내보냈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는 이미 벤스를 내보낼 때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신호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만큼 대통령을 대신해서 갈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다라고 해석해보는 게 일반적이죠. 국방이라던가 석유, 우라늄, 그리고 외교 관계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하려면은 각 부서의 수장 위에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조건을 강하게 전달하려는 인물로 낙점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휴전 협상이 아니라 항복에 가까운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서 가는 것, 또는 굉장히 강한 선포의 의미로 보내는 걸 수도 있어요. 이란이 생각했을 때 미국이 너무 강경한데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벤스가 제일 적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저는 뭐냐면 세 번째 이유인데요. 부통령을 보냈다. 명분을 쌓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는 이 협상을 위해서 가장 대통령 다음에 서열인 부통령을 보냈다. 미국이 이란을 치려면 충분한 명분이 필요한데 그 중에 조건 하나를 충족한 셈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협상 한 번으로는 안 되고 몇 번은 더 해야 되겠지만, 휴전에 미국은 최선을 다했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시나리오로 가려면 협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전쟁을 종식하고 싶은데 이란 때문에 전쟁을 멈출 수가 없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있어 인질로 잡혀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전쟁이 지속되면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종료가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미국은 협상에 진심으로 응했지만 결국은 이란이 진심으로 응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전쟁을 택했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면 미국이 쓸 수 있는 공격에서 수위를 한 단계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뭐 미사일이나 탄약이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수급을 더 받아올 겸 지상군도 더 수급 받아오고 항공모함도 더 지원이 들어오고 이제 뭔가 더 강하게 때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놓은 상태에서 그 사이에 잠깐 쉬는 텀이 필요했던 게 협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을 위한 시나리오에서 필요했던 협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전쟁들은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건을 수용하고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증시에서의 휴전이라는 단어가 한 번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때리더라도 휴전이라는 단어가 2번, 3번, 4번 나오면서 기대감을 계속 주게 되는 거죠. 증시가 떨어져야 되는데 공포가 올수록 희망이 같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서 30% 떨어져야 될 게 15% 떨어지고 반등치고 올라오고 5% 떨어질 게 1% 떨어지고 다시 반등치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방에 굉장히 강한 바닥 지지선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증시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쟁이나 이런 거는 모든 변수를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나라는 원유 재고를 쌓아뒀기 때문에 40일이 지났지만 그래도 국가 운영이 어찌어찌 가능합니다. 중동산 원유에 의존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 나라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니까요. 중동산 원유가 2천만 배럴 정도가 수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고 있고 그중 700만 바렐을 사우디 파이프라인을 돌려서 서쪽에 홍해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빼내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격은 절반 정도가 줄어 있는 건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석유만 구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석유와 가스를 기반으로 중동에 굉장히 많은 화학 단지들을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고 아시아가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의존하는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카타르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애초에 부산물들까지 다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황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번에 할까 하는데 중국과 카타르 쪽이나 이런 쪽에서 황산을 닫아버리면은 꽤나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비료 쪽부터 타격을 받고 곡물가가 바로 타격을 받아요. 분명 원유만 구하면 된다 생각했지만 원유를 구하더라도 그런 부산물에서 나오는 필수 화학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안이 없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어쨌든 미국도 수출량 500만 배럴까지 늘리면서 부족분을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휘발유 가격이 치솟고 있고 물가가 치솟고 있고요. 4월 1일자로 단가 인상을 시도한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제품들 단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일자로 상승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증시에서는 대체 왜 상승하느냐 이건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은 당연히 이제 운반, 연료, 유류 제품, 화학 제품, 곡물 가격 전방에서 모든 가격들이 도미노로 상승하니까 CPI가 앞으로 영원히 오를 거야, 계속 오를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CPI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영향이 없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원유 가격이 콘덴고가 아니라 백워데이션이라고 쉽게 설명드리면 현물 가격은 지금 시장에서 막 $100 이상 막 위로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선물 가격이 90 몇 달러로 쌉니다. 선물은 뭐고 현물은 뭐냐? 현물은 지금 당장 사서 당장 쓰는 거고 선물은 다음 달에 살 거를 미리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약 가격인 거죠. 제가 한 달 뒤에 레스토랑 갈 가격을 미리 결제하겠습니다. 보증금을 걸고 결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레스토랑이 5월 가격, 6월 가격, 7월 가격, 8월 가격이 예약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레스토랑의 제품 가격이 음식 가격이 계속 상승하겠구나 라고 베팅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현실로 유가로 얘기해 드릴게요. 5월 분이 한 $100 정도라고 5월 분이 $96, 6월 분이 $89, 7월 분이 $84, 8월 분이 $81로 5월에서 8월까지 가니까 $15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유가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비싸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베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 CPI가 석유 때문에 당장 뜨고 물가 인상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고 유가는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선물 시장이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협상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생각보다 오래 막히게 되면은 시장에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5월 분이 아까 $96라 했잖아요. 그래서 6월 분이 $110, 7월 분이 $120, 8월 분이 $130,
이런 식으로 원유가 콘덴고, 월물이 바뀔수록 계속 가격이 상승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인플레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품에서도 지금 4월 거, 5월 거 받아서 6월에 생산해 나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격 인상을 반영해서 내지 않으면은 중간에 파는 회사가 손해를 엄청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미노 가격 인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시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주식 비중을 언제쯤 줄이는 게 제일 좋으냐, 백오데이션일 때가 아니라 이러다가 갑자기 월물이 서서히 이제 플랫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콘덴고로 바뀌는 순간이 와요. 월물이 멀어질수록 유가가 올라가는 현상 또는 평평해지는 현상,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증시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때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안 올 가능성도 있고, 협상을 한 번이라도 했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증시에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봤었던 건데, 아마 우리가 좀 예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갈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지나가고 나면은 4월에 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서 2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2.45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일본 기준금리 0.75예요. 그러면 1.7%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렇게 정책금리, 국가 기준금리랑 시장금리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는 지금 금리 인상을 굉장히 좀 멈추고 피하고 싶어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국가가 금리 인상을 주저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가로 인해서 전방위로 물가가 크게 오른다? 그러면 단순히 정치공학적인 계산만으로 일본이 금리 인상을 주저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빠르게 가야 될 수도 있다. 4월에 일본 금리 인상 확률이 0.25 돼서 1.0까지 되는 게 70%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금리 올리고 나서 이제 어떤 멘트를 치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몇 번 더 올릴 것이냐, 그리고 일본은행은 계속 예전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했었고요. 다카이치 총리 쪽에서는 최대한 이거를 무마시키고 싶어 했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일본은행 쪽에서는 이런 걸 좀 무시해서라도 금리를 인상해서 시장의 물가 안정을 유도해야 된다, 힘을 더 얻게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본이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랐던 적이 없었습니다.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린다?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적정금리를 유지하면 시장금리가 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일본 정부가 물가 상승을 잡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은 이걸 긴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 일본이 긴축을 썼던 경험이 언제였느냐, 부동산 버블 직전이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이 쓰는 긴축 카드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라는 특수한 경제 상황, 역사상 발작 버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드만큼은 쓰지 않고 싶었던 그 역사의 아픔 같은 카드를 써야 되는 거야 라고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한국이 가진 것과 차원이 다르게 될 거고, 만약에라도 그런 기조로 돌아서게 된다면, 유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이 그렇게 되면은 일본 자체의 경제나 금융에서 과도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자산을 예상보다 더 많이 매각한다던가, 또는 일본 증시가 말도 안 되게 하락한다던가, 뭐 이런 구조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엔캐리 청산이라는 공포가 또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일본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제어기가 있었는데, 이 유가 인상이라는 게 일본의 제어기를 풀어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유가가 올라가고 협상이 지지부진되고 하는 것들을 단순히 뭐 결국 끝나겠지, 좋아지겠지, 이렇게 긍정적인 선으로 봐도 되는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10%의 확률로라도 이거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경계는 하면서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그널 가지고 뭐 나쁘게 갈 거야 라 말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여기서 2스텝, 3스텝 가는 상황들이 이거 지금 그동안 경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전 인구가 말했던 약간의 확률로 이상하게 말했던 그 시나리오들로 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은 바로 콘덴고부터 확인해 보시고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비해 보고 그런 다음에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또 가능할 것 같아서 주말이지만 영상을 찍었습니다. 우선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주식은 진짜 몰라요. 이게 또 반영이 돼서 월요일날 증시가 하락했다가 다시 또 장마감으로 양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최근에 심심치 않게 나왔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예상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여러분은 싸게 샀는지, 그리고 충분히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잠시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흔들려도 버텨도 될 만한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서 여러분들 기업에 좀 더 중심을 보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